2024년 11월 14일 미국 하와이 바다 태평양 한복판에 펼쳐진 사격장. 10개의 표적이 파도를 가르며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사. 70 로켓 10발이 하늘을 가릅니다. 2초, 4초, 6초. 화면 속 표적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10발 발사. 10발 명중. 단 한 발의 빗나감도 없었습니다. 미 해병대 관측석.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This is what we need.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다. 그날 70년 만에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에밀 소총을 빌려 쓰던 나라. 총알 한 발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 미국의 원조로 버텼습니다. 무기를, 탄약을, 식량까지 모든 걸 받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이후 70년 우리는 계속 샀습니다. F-1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파치 헬기, 첨단 무기는 모두 미국산이었습니다. 수십조 원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으니까. 미국 무기가 최고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홍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USS 카니오. 예멘 반군이 날린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SM-2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 발 가격 25억 원. 표적은 중국산 조립 드론. 가격 1,000만 원. 25억으로 1,000만 원짜리를 잡은 겁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하루에 5발, 10발. 일주일이면 200억. 한 달이면 800억. 미 국방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러다간 파산한다. 2024년 3월 미 의회 청문회. 한 의원이 해군 작전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장군, 이게 지속 가능한 전략입니까? 현재로선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고요? 세계 최강 미 해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이 가진 건 2가지뿐이었습니다. 비싸고 정확한 미사일. 아니면 싸지만 명중률 낮은 기관포. 중간이 없었습니다. 가성비가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도 시도는 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록히드 마틴이 개발에 나섰습니다. 저가형 정밀 유도 로켓.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드론 잡는데 수십억씩 쓸 수는 없다. 1억 이하로 만들어라. 5년간 2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실패. 유도 장치를 소형화하는 데 막혔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정확도를 높이면 가격이 올랐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폐기됐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종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미 국방부 조달본부.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주한미군 무기체계 분석팀. 제목 한국의 70 유도 로켓 시스템 검토 요청. 본문은 간단했습니다. LIGNX-1이 개발한 비궁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바로 그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양산 중입니다. 첨부 파일. 사격 시험 영상. 재생시간 43초. 그 안에 담긴 건 OKM 떨어진 표적에 명중하는 70 로켓. 10발 중 10발. 미 국방부 분석관들이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1번, 2번, 3번. 이게 진짜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는 게. 2024년 8월 펜타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 해군 작전부장, 해병대 사령관, 국방조달청장. 안건 한국산 로켓 긴급 도입 검토. 해병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해병 상륙부대는 소형 드론 공격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스팅어 미사일은 너무 비싸고 기관총은 명중률이 낮습니다. 해군 작전부장이 이었습니다. 구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접 방어 시스템만으론 부족합니다. 중거리 요격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달 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비공 시스템, 한 발 가격 2억 원, 사거리 8km, 명중률 98% 이상, 즉시 양산 가능.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FCT를 진행한다. FCT, 포런 컴패러티브 테스팅, 해외 비교 시험. 미군이 외국 무기를 정식으로 평가하는 절차였습니다. 통과하면 미군 무기 체계에 정식 등록됩니다. 미군이 공식적으로 사서 쓴다는 의미였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하와이 퍼시픽 미사일 시험장. 한국에서 온 기술진 7명. LIG넥스1 직원들이었습니다. 맞은편엔 미 해병대 평가단 20명. 그리고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관측관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험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거친 파도, 시속 80km로 이동하는 표적, 바람 속도 초속 12m. 이 조건에서 명중시킬 수 있겠는가? 미군 평가단의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첫 번째 표적 투하, 비공 발사, 2.4초 비행, 명중. 두 번째, 명중. 세 번째, 명중. 미군 관측관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 이번엔 더 멀리. 7km 거리. 발사. 4.8초. 화면에 불꽃. 타겟 디스트로이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모두 명중.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표적. 발사 버튼을 누르는 미 해병대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발사. 비행. 폭발. 화면 속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모니터에 떴습니다. 1010핏. 테스트 컴플리트. 한국 기술진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 하지만 미군 평가단은 달랐습니다. 한 장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장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생크 유포 커밍.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무기 시험 통과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만의 역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는 미국에게 총을 빌렸습니다. 베트남전 때 우리는 미국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걸프전 때 우리는 미국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우리 무기를 산다고 합니다. 공수교대. 이 네 글자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성공했을까요? 미국이 실패한 걸 왜 우리는 해냈을까요? 첫 번째 이유. 경험. 한국은 70년간 전쟁 직전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북한의 위협, 서해 교전, 연평도 포격, 실전 경험이 쌓였습니다. 어떤 무기가 진짜 필요한가를 알았습니다. 화려한 게 아니라 실용적인 것, 쓸 수 있는 것. 두 번째 이유. 가성비 DNA. 한국 방사는 태생부터 달랐습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미국처럼 수조 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까? 제약이 혁신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 민군 기술 융합. 한국의 반도체 기술, 센서 소형화 기술, 정밀 가공 기술. 이 모든 게 방산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삼성이 만든 센서가, LG가 만든 디스플레이가, SK가 만든 배터리가 군사 무기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작고 가볍고 정확한 유도 장치를 미국이 못 만든 걸. 그리고 2024년 12월 미 해병대가 발표했습니다. 비공 운용을 위한 무인 차량 개발 착수. PONIARD. 이게 미군이 붙인 비공의 코드명이었습니다. 프리시전 마이너스 가이더드 오드넌스 포 네이벌 앤드 인펀트리 에어 디펜스. 해군과 보병을 위한 정밀 유도 무기. 미 해병대는 이 무기를 전용 차량에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무인 플랫폼, AI 표적 추적, 자동 발사 시스템, 한국 무기에 미국 플랫폼을 결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방산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인수 금액 5천억 원. 한국 방산 기업이 미국 방산 기업을 산 겁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우스 코리어즈 디펜스 인더스트리 이즈 노 롱거 어바이어. 이츠 어 컨커어. 한국 방산은 더 이상 구매자가 아니다. 정복자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팔린 건데? 아직 정확한 계약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상륙부대만 해도 25개 대대입니다. 각 대대당 최소 4개 발사대, 총 100개 발사대, 각 발사대당 로켓 200발, 총 2만 발, 발당 2억 원이면 4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초도 물량일 뿐입니다. 미 해군 함정까지 포함하면 구축함 70척, 순양함 22척, 각 함정당 2개 발사대, 추가 로켓 포함하면 최소 10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NATO 국가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미군이 쓰는 무기면 믿을만하다. 수출 계약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구조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술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한국 무기를 쓴다는 건 한국 무기가 세계 표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NATO가 따라옵니다. 중동이 따라옵니다. 동남아가 따라옵니다. 미군 규격이라는 인증서. 이보다 강력한 마케팅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공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미국이 눈여겨보는 한국 무기가 더 있습니다. K-9 자주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포탄 발사 속도. 1분에 6발. 미군의 M109는 1분에 4발. 폴란드가 천문을 샀습니다. 호주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 육군도 검토 중입니다.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호주군 채택. 중동 국가들 관심. 미군도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천국-II 중거리 방공 미사일. 사우디 수출. UAE 협상 중. 미군의 패트리어트 대체 후보로 거론됩니다. KF-21 전투기. 아직 양산 전이지만 이미 해외에서 100대 이상 구매 의향서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F-35의 절반 가격, 80% 성능. 가성비로 보면 압도적입니다. 물론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미국 방산 로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 집단입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국 무기가 미군에 들어간다는 건 자기들 시장을 빼앗긴다는 의미입니다. 의회 로비가 시작될 겁니다. 한국산은 신뢰할 수 없다. 미국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기술 유출 우려. 한국이 미군 무기 체계에 들어간다는 건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미 국방부 내 보수파들은 이걸 우려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통해 정보를 빼갈 수 있다. 견제가 있을 겁니다. 정치적 변수, 미국 대선, 정권 교체, 국방 정책 변화. 언제든 계약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을. 1970년대 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입니다. 2000년대 기술 이전도 못 봤던 나라가 지금은 독자 기술로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2020년대 미국에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하와이 바다에서 터진 그 열발의 로켓은 단순한 무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서름의 종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무기나 사는 나라라는 자조를 지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비궁이 연문 너머에 K-9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드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KF-21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뒤 2026년 1월 미 해병대 비궁 1호 부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태평양 어딘가에서 한국이 만든 무기가 미국 해병을 지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역전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 그리고 그때쯤이면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K-9 미 육군 채택 최종 후보 진입. 대한민국 방산의 천조국 정복.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댓글로 물어봅니다. 다음에 미군이 살 한국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이 군 복무 시절 썼던 무기 중 지금 세계로 나간 걸 아시나요?